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와 통화정책, 긴축정책, QT, 환율 변동성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릴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습니다. 연준이 오랫동안 이어온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마무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왔던 연준은 최근까지도 파월 의장이 통화 긴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번 주에 정책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25bp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이야기는 황스타그램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주요국의 이 통화량 이 정책이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뭐랄까요, 점검하면서 좀 박스권을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를 좀 보고 있어요. 뭔가를 좀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죠. 연준과 마찬가지로 ECB도 오늘 27일 그리고 금리 인상이 25bp가 유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서서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ECB와 BOJ까지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이 통화정책 방향과 시장의 영향, 이 내용을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맘때면 되면 항상 나오셔서 예. 이 금리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95% 이상 무조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네네. 25bp는 지금 안 올리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네네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로는 이번 FOMC 때는 거의 뭐 25bp 인상이 유력시해 보이고요. 거의 확실하군요. 예, 거의 네. 뭐 연방금리 선물이라든지 각종 지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많이 보는 쪽은 99%까지도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99%면 거의 한다라고. 거의 그렇죠. 예. 봐야겠네요. 그럼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되는 게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좀 없을 수는 없겠네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FOMC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번 FOMC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작년도 3월 달부터 시작했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기대들을 그렇죠.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 FOMC가 어느 정도 단서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연내에 2번 정도 그렇죠. 인상을 한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인상을 한다면 한 번 올리고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번 할까요? 한 번 할까요? 이 횟수에 대한 논쟁이 좀 있긴 합니다만. 횟수에 대한 논쟁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논쟁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한 번 보고 있고요. 한 번 보고 계시는 2번 완주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 내지는 시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과 달리 2번은 좀 힘들 것이다.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엔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 번 정도 인상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주식은 그때부터는 좀 괜찮게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문제는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공식화되려고 하면 저희의 전망도 그렇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7월달 인상이 마무리 영상을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7월달 인상이 끝이었다, 끝물이었다고 확인하려고 하면 9월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통화당국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시장에 긴장감도 줄 수 있고 뭔가는 더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FOMC 이후 채권 시장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이어졌던 연준의 통화 긴축 사이클에 대한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크게는 벗어난다고 보긴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끝났다고 해서 대놓고 우리 끝났습니다, 클로즈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중앙은행은 아무도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간의 금리를 왜 올렸고 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혹시라도 금리 인상 끝나냐는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파월 의장이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올릴 수도 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언제든지 정확하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자, 이번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마음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통위도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6개월치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화당국은 추후에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하 쪽보다는 그래도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계속 운을 띄운다라고 하는 거죠. 3연속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를 수도 있다. 예. 아,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를 주는 거죠. 예, 아마 이제 그게 한국은행의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행보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웬만해서는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를 대놓고는 절대 얘기 안 할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른바 매파적인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야겠네요. 금리를 멈추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당장 FOMC가 끝났다고 해서 연준의 멘트를 통해서 그런 시그널들을 확인하기보다는 추후에 전개될 수 있는 물가 지표라든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9월 20일 날 있을 FOMC를 다시 봐야 되겠죠. 아, 그때 다시 연속으로 2회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벌써 물가 지표 자체가 네. 각국별로 상당히 꺾여 있고요. 네. 모든 나라들의 물가 지표가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밑으로 가 있는 상태에다가 그런 논리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맞긴 하는데 네.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도 연준이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뭐 벌써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보다 물가 지표라든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각종 지표들이 오히려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됐다는 의미인데 물가가 부담스러워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올려야 되느냐? 충분히 올렸다는 논리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장도 아마 그 부분들의 방점을 찍으면서 아마 7월 달에 올리게 된다면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통화당국은 절대로 그 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지는 않겠죠. 그런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군요. 예.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그리고 뭐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스프레드인데요. 네. 정확하게 보시면은 작년도 금리를 올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른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거나 플래트닝 되는 국면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금리를 올리니까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질 거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년도 여름 이후부터는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 마이너스 국면에 가고 있고요. 네. 과거의 사례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1960년대 이후에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거의 7번 정도의 선례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1년이나 1년 반 정도 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고 네. 그런 과정들이 채권 시장에서 선방되게 된다라고 하면 일드컵의 역전이라는 표현도 나타나는데 아마 그걸 시사하고 있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좀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FOMC가 금리를 한번 올리고 약간의 금리를 한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실 시장은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죠. 한번 올리고 멈출 거라고 좀 느껴진다면 금리는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약간 좀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장은 일단 잠깐만 관망을 해보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번에 결정에 의해서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의 영향도 계속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두 가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물이다, 마무리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당연히 긍정적인 이펙트를 주겠죠. 근데 당장 그런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차가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강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7월 달 FOMC가 매파적으로 끝나게 된다. 제 예상대로 매파적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 전반에도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우리가 통화정책 일정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했겠구나. 아니면 연준이 여전히 몽둥이를 들고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이나마 주가라든지 가격 변수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조정받을 수 여진이 있다. 하지만 뭐 큰 하락이나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한 번 더 인상의 느낌이 있다면? 한 번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그 부분에서 이제 추측을 하겠죠. 물가 지표라든지 각종 세이터를 체크를 해본다든지 심지어 파월 의장의 뭐
손짓이라든지 눈치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 부분들은 맞아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메시지로 단언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시장의 기대는 아마 어떤 식으로 하든지 당장에 신호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폭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보시면 알아요. FOMC 회의 뭐 다들 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보셔서 알잖아요. 예. 연준 의장의 말에 한마디에 상승했다가 한마디에 갑자기 하락해버리고 드라마틱합니다. 또 약간 좀 올라갔다가 또 하락, 뭐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무슨 마치 뭐 스포츠 중계보다 더 재밌게 저는 그걸 감상하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막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CPI 지수를 봐야 되고 언제까지 FOMC 회의를 계속 이렇게 민감하게 마음속에 주식 투자할 때 담아둬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들을 좀 지켜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총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3월 달부터 매번 경제 지표 발표될 때마다, 물가 지표, 심지어 고용 지표 발표될 때마다, 그리고 FOMC 볼 때마다 밤잠 못 주무셨을 텐데 맞아요. 점점 그런 빈도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 1년 전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도 물가가 미국이 여름에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그때는 매번 이제 FOMC 할 때마다, 아니면 물가 지표 발표할 때마다 뜨끔뜨끔했습니다. 뜨끔뜨끔했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충격에 대해서 완화적이다, 아니면 충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고 다들 인지를 하실 때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번 볼 때마다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앞선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PI 지수를 작년부터 저도 엄청나게 지켜봤었는데, 야, CPI 지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FOMC 회의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고, 자, 이제 미국 이외, 그러니까 연준 이외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ECB, 그러니까 유럽이죠. 금리 인상 마무리 전략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도 좀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ECB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7월달 인상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물가 차트를 잠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국별로 물가 지표가 확연하게 꺾이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경제 지표를 보려고 하면 지금의 레벨이나 숫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간의 경황이라든지 정황을 봤을 때 어떤 추세라든지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ECB 역시도 보면 유로존 물가 역시도 보면 확실히 정점에서 벗어나고 있고 안정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7월달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ECB도 거의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CB가 만약에 그 금리 인상의 결정이 나와서 한 번 정도 더 올리냐면 ECB는 진짜 이제 끝물이다.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BOJ는 어떻습니까? BOJ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통화 정책 행보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YCC 정책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헤드라인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물가가 오히려 낮게 나왔던 게 부담스러웠던 나라였고요. 우리 이제 이런 기회가 당연히 이제 물가가 높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경제 지표의 그 체감 지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물가 지표를 상당히 상승하기를 기다렸던 입장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서는 완화적인 정책이라든지 YC 정책 유지를 하면서 기준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올해 중에는 당장 손을 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지난 엄청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도 금리 인상을 거의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주식이 상승하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엔저 현상 때문에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시기를 계속 좀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유지할까요? 전 기본적으로는 올해 중엔 유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올해 중엔 유지한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겠다고 하면 그간에 비정상적으로 물가가 낮게 나왔다거나 마이너스가 됐던 물가는 부담스럽고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뛴다는 의미는 국민들의 삶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걸 내비둘 수는 없긴 할 텐데, 그게 이제 이른바 정상화 논리긴 할 텐데요. 최소한도 올해 중에는 그런 정책들로 곧바로 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잡혀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뭐 기름값도 뭐 원유값도 좀 안정이 되고 밀가루값도 좀 안정이 됐던 상황인데, 요즘 다시 이제 곡물 이슈로 인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밀가루
뭐 이런 쪽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 네네네. 다시 물가가 좀 출렁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가 자체는 특히나 뭐 곡물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또 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빠졌어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이제 빨리 진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지표상의 여건만 보더라도 올해 연말에 2%대를 계속 유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떨어졌던 속도도 있고 네네. 작년도 이제 4분기부터 기저효과가 반영돼서 오히려 그게 역기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좀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물가 상황이 안정적이고 특히나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 기대 심리가 꽤 안정적인 동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화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더 안 해도 되는 충분한 명분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는데 그 예. 베베 꼬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예. 하나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상어 아이스크림이랑 빼 예. 꼬였네 그 아이스크림이랑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물가 많이 이게 올랐나 하나에 보죠. 2,000원이군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예.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물가가 잡혀가는 게 맞는 거가 왜냐면 체감 물가.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뭐 그렇게 잡혀가고 있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 많이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금리는 이제 그렇다 쳐도 금리는 우리나라는 계속 좀 동결을 이어갈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맞아요. 다들 물가가 현재 물가를 확인한다. 아니면 물가가 얼마냐고 얘기를 하면 가격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물가 지수 숫자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은 작년 대비해서 증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2,000원인데 뭐 체감에서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가격이 2,000원 굳이 유지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 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체험할 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예. 크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 반영을 한다거나 통화 다르죠. 정책으로 이제 입안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지표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좀 체험 물가도 같이 좀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라면 가격도 막 내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번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 위해서 좀 희망 소비자 가격이 소비자를 위한 희망 소비자 가격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도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밑에 또 당첨자가 나가고 있죠. 이분들께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일 또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현희 스타킹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